우리가 그 87년 6월 혁명이 있잖아요. 네. 6월 혁명이 어찌 말하면은 그 86 세대 정치인들을 갖다가 이 우리 정치의 변화에 이렇게 앞장서도록 했고, 근데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고, 네, 맞습니다. 하니까 촛불 혁명으로서 다시 바꿨는데, 그럼 이 촛불 혁명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 일단 이런 이야기잖아요. 87년 체제가 30년이 넘었는데 이 체제가 네. 형식적 민주주의는 구축했을지 모르겠지만 불평등 체제를 바꿔내지는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진단해야 하고, 이 불평등 체제에 함께 동조했었던 이미 완벽한 기득권이 된 지금의 민주당은 보수 진영에서의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새로운 진보 진영의 영역을 열어내지 못하면서 보수 대 수구 세력의 구도만 눈앞에 현실 정치에서 보이고 있는 거죠. 지난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 같은 이런 기만적인 행위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정책 대결이 실종된 대선이 이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특히 청년들의 정치 혐오는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촛불혁명을 왜 진보 정당에서 촛불혁명의 그 완수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주도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임하고 나섰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보 정당은 그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일단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에 정당이 해산되고 지금의 진보당은 2017년 10월에 창당을 했습니다. 창당한 지 만 4년 이제 좀 지났는데요. 사실 그 긴 시간 동안 12월 19일이면 정당 해산이 되고 제가 의원직이 박탈된 지 만 7년이 되는 때인데,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때 통합진보당 그 세력들 그 다음부터 뭐 하는지 언론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보실 기회조차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진보 정치 그러면 정의당 정도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나머지는 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그 큰 모습은 이제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긴 시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저희로서는 창당 이후 첫 대선을 출마하면서 진보 정치가 다시 과거에 속 시원하고 과감한 의제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도전의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진보 정치가 나뉘어져 있는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보 정치가 어떻게 하면 이 넓은 세력의 단결을 이룰 것인가, 힘을 한데 모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제가 적극적으로 현실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후보님은 어쨌든 그 통합진보당 이 분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 돌아왔다. 일단 그걸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역사 바로잡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2014년도입니까? 15년도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12월입니다. 이제 정당 그 해산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게 나중에 우리가 그 박근혜 국정농단 과정에서 보니까 이 대법원에서 박근혜 정부랑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서로 뭐 거래 아닌 거래를 하면서 예. 그게 그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이 그게 주요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재판 거래 희생양이었다 이렇게 드러났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재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요. 재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실 사법농단의 그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판사들이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촛불로 새로운 한 국면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전직 대통령 2명이 지금 여전히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 당시 있었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이라든지 저를 포함한 당시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명예회복을 전혀 이루지 못했고 정치적으로도 복권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감옥에 갔던 이석기 의원은 지금 9년째 감옥에 아직도 복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양심수 석방이 저는 이 정권 초에 당연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벌써 임기가 다 끝나가도록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것이 그런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비겁해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그 통합진보당이 그때 부정경선 부분 이런 문제 제기와 이석기 그 내라는 뭐 사건으로 이렇게 이 심상정 지금 정의당 후보가 이 우리 헌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헌법 밖에 있는 네. 진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네. 라는 발언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주 엄청난 발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진보 가치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세력들은 늘 법을 연나들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헌법을 개정하자고 얘기를 해야죠. 헌법도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상당히 제도권 정치로 이렇게 진보 정치를 국한시켜 버리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 발언에 대해서 혹시 심 후보가 반성한 적이 있어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더 놀라웠던 것은 심상정 의원의 그 발언 이후에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법무부가 실제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었다는 거죠. 저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었거든요. 헌법 바뀌라는 발언도 놀라웠지만 이게 헌법 바뀌라고 하면서 정당을 해산하겠다고 당시 정권이 나설 거라는 것은 정말 예상 밖의 시나리오였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놀라웠고, 다만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지난 이제 8월 15일 대통령 특사 발표를 앞두고 심상정 의원께서 직접 연락이 와서 탄원서 냈다면서요? 예? 탄원서. 예, 이석기 의원 탄원을 제출하고 싶다고 밝히셔서 탄원에 동참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이 추스리진 처음에 이름은 민중당이었죠. 민중당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네, 진보당으로 이름만 개명했습니다. 이름만 개명했잖아요. 근데 당원이 8만 명이고 월 1만 원씩 내는 권리당원이 4만 명이다. 네. 아주 놀라운 숫자거든요. 당원이 지금 8만 3천 명. 지금 네, 매달 1,0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니까 그 분회를 만들어서 분회가 월 1회 이상 모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진보 정치를 갖다 전부 다 만끽하고 있다. 사실 20년 전에 민주노동당이 처음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이라는 그 노선을 표방하면서 문을 열었을 때 지금 진보당이 구현하고 있는 이런 당원들을 당 생활의 주인으로 만들고 정치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당의 모습이다라고 제시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지금 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분회처럼 당원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조직 생활을 장려를 했었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노동자들이 이 경무의 과로에 시달리면서 단 한 번도 스스로가 정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습득하고 또 그 공간을 열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이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눈에 여전히 진보 정치가 노동운동 상층부라든지 일부의 이제 진보 진영만 포괄하는 것으로 그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셨고, 저희는 그 후에 다시 진보 정당을 창당하면서 어쨌건 앞으로 진보 정치가 커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탄압이 있거나 또 내부가 흔들리는 상황은 또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시련에서도 흔들리거나 갈라지지 않을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 진보정치의 바탕을 이루어야 될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도시빈민 등의 소위 민중이라고 불리는 이 세력들이 단단하게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자기 준비를 해야 하고 일상적으로 당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는 소위 가방끈 길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만의 전유 부렸던 정치를 이제 내가 정치하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당원들의 분회 활동이라든지 또 그런 노동자, 농민 당원들을 직접적으로 후보에 출마를 시켜서 당선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83,000 당원의 3분의 2 정도가 노동자 당원이고 그 노동자 당원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 노동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진보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후보의 그 노동관이 지금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미 지난 역사에서 이루어진 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렇죠.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비판하며 보십시오. 일단 최저임금제 폐지하겠다는 네. 발언이라든지 주 52시간 또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네. 것은 합의된 것을 되돌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시대를 살고 계신 분이냐 전 이 얘기를 묻고 싶어요. 수십 년 전에도 하지 않았을 법한 이야기들로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후보를 대선 후보로까지 이 낙점을 했는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한나라당 해체를 주장해 왔었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지난 이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에 지금의 국민의힘은 당시에 문을 닫았어야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서 대선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정당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도 굉장히 크고 또 이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할 진보 정당이 자기 몫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인 정당, 시대착오적인 후보가 여전히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을 오히려 느낀다. 그 저는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에서 최저임금제나 주입시 이미 우리 실정법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부분이고 법을 가장 지켜야 될 검찰이 총수를 했던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그런 생각을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섬뜩하더라고요. 일단 헌법에 반하는 발언이고요. 그런 헌법과 법률을 싹 다 고쳐서까지도 노동정책을 퇴보시키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국민 사과와 반성이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과 반성 정도가 아니라 예. 윤석열 후보는 후보로서 후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후보 사퇴를 이미 하셨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시대착오인 정당과 후보가 여전히 문을 닫았어야 될 정당이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있고 수십 년 전에 나왔어도 안 됐을 법한 후보가 여전히 대선 공간에서 이렇게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를 발전시켜야 할 진보 정당의 역할로서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에게 진보 세력이 이렇게 기대를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환상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개별 인물이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얼마나 뚜렷한지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우리는 너무나 잘 봐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권 대통령으로서 또 개혁적인 이 어떤 지향 같은 것들도 180석 거대 기득권 여당 안에서 다 퇴색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기득권 거대 보수 정당의 구도 안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색채는 정치적 지향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종 후보로 낙점이 된 이후 그야말로 우클릭을 계속 하고 계시죠. 한때는 사이다 정치인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했는데 요즘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이나 또
국토보유세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 계속 오락가락 얘기를 하고 계시고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시기상조다 이렇게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김 빠진 사이다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사실 김 빠진 사이다는 애초에 그냥 설탕물보다도 못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수순은 이 기득권 이 거대 여당 체제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보면 많은 분들이 노무현 후보를 좀 연상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사선을 넘나들면서 지키고자 했었던 그런 정치적 철학이 있으신 분인가, 또 노무현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정치적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분인가, 또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 엄청난 시기적 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는 촛불의 광장의 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만나신 것인가,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디에도 견줄 만한 조건을 갖추지는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노총하고 5개 진보 이렇게 정치 세력이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네. 이번 대선을 임하고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전국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특강을 많이 다니거든요. 이게 보면 시민사회 세력이나 이 기존에 그 지역 운동을 해왔던 분들이 거의 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뭐 각 대학의 민주동문회도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진보 정치의 후보가 거의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되고 있어요. 그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진보적 가치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역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촛불의 광장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가치의 기준은 민주냐 독재냐였었던 거죠.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이 독재 부활을 꿈꿨고 너무나 반민주적인 이 행위들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격분한 세력들이 크게 하나로 힘을 모아서 반 MB, 반 박근혜 전선을 형성했었죠. 예. 하지만 그것으로 저는 이 정치 구도는 한 단락에 막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에서 진보 정치에 빼놓을 수 없는 가치는 노동 중심성이고 87년 체제가 도달하지 못한 불평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노동 중심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언론에서도 마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보 대 보수인 것처럼 그런 이제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이 정치학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구도이고요. 진보 정치가 20년 동안 표방했었던 노동 중심성을 바로 세워서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진보의 정체성을 되찾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미 민주노총 조합원이 110만 명이 넘어섰는데요. 민주노총은 이번 대선에 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이 110만 조합원을 모두 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선거인단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결정을 한 바가 있고요. 여기에 농민단체, 도시빈민, 청년, 여성단체들을 더하면 저는 200만 선거인단을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시키는 것도 능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이전 시기에 우리가 보아왔었던 진보의 틀보다 훨씬 넓은 틀을 만들 수 있겠죠. 이번 대선이 국민들로부터는 상당히 불행한 대선이다. 맞습니다. 이게 1, 2위 후보가 다 이 법적 제재를 갖다 받을 수 가능성이 농후한 후보들을 비호감도가 거의 60% 이상 되는 후보들 중에서 그 해야 되는 정말 암담한 대선이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세대 교체 민심이 10% 이상 높아요. 이 민심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기득권 보수 양당 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사법 처리에
심판 대상으로까지 올라가 있는 후보들이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는 것 자체가 그 정치 세력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비호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회자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새로운 정치 안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득권 보수 양당이 아닌 다른 공간을 열어내야 하는 것이 진보 정치의 몫인 건데 진보 정치가 많이 위축돼 있고 선명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돌아보면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 이후에 저희가 역할을 못한 것도 있지만 그 역할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진보 정치의 단결을 도모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대선 공간이 진보 세력의 진보 진영의 단결을 통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이번 대선의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 지난 10년 동안 분열돼 있었던 진보 정치를 누군가 나서서 하나로 모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겠나라고 생각하실 때 제가 나서서 그 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님께서는 문재인 그 정부와 민주당의 선을 그으시고 네. 금방 말한 그 진보 정치의 그 어떤 단결이라 할까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주창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와 후보 단일화는 없다. 물론이죠. 기득권 보수 양당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고 저희와 연대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보 정치 연합의 후보 단일화는 가능하다. 해야 된다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미 지난 몇 개월 전부터 5개 진보 정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대선 공동 대응 기구를 구성해서 수차례 뭐 회의와 또 공동 공약 발표, 토론 등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체계 안에서 후보 단일화를 적극 추진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저희 진보당과 정의당에서는 밝힌 바가 있고요. 구체적인 방안들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이 새로운 구도와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신다면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바라보셨던 그 TV 화면의 비호감 모습들이 아니라 보다 선명한 진보적인 정책과 미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그림들로 채널을 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1단계 연방통일공화국 진입을 우리 대북정책으로 내세웠고 이것은 사실 그간에 있어서 남북 정상들이 쭉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종전선언이 더 구체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지난 몇 년 동안처럼 이 미국의 눈치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과 소통, 특히 남북 간에 이루어졌었던 그 구체적인 정상회담의 결과물들의 약속 이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전선언 이후의 단계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에서 보이다시피 이 남북 간에도 연합을 구성해서 연합의회나 연합회담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제 하에서의 남북 연합까지를 염두에 둔 그런 이 과감한 한반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또 실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그 학생회장을 통해서 총학생회장을 하셨고 그리고 진보정치에 들어오셔가지고 반값 등록금 운동을 주도하면서 2012년도 그 어려운 비례대표 경선에서 3위로 해서 국회에 들어오시게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그 진보 정치인들은 아주 오래됐다.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다. 그러니까
20대부터 시작한 거죠. 20살부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20대 초반에 만 안 하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이 온갖 경험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이게 보면서 한국 정치의 민낯도 보고. 어떻습니까? 이게 좀 회고를 하자면은 우리 이 사회가 이렇게 뭔가 그래도 좀 발전 지향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네. 아니면은 여전히 꽉 막혀 있다. IMF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신자유주의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20년 전에 처음 등장했었던 비정규직을 막아내지 못하고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주노동당이 탄생하기 전에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혁을 막아내기 위해서 거대한 국민 총파업을 단행을 했고 했죠. 예, 그 직후에 이제 처음으로 권영길 이 위원장이 국민승리 20일이라는 이름으로 맞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면서 네. 진보 정치가 주목을 받게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 후에 20년 노동자들의 삶은 훨씬 더 고달파졌고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로 우리 사회가 불평등의 심화를 연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폭발 직전까지 이르러서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몇 년 안에 엄청난 공황과 경제 위기를 맞닥뜨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이 맞고 20년 동안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정치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단지 사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에게 큰 책무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정치 일을 진행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마다 곳곳에서 희망을 보아왔습니다. 저에게 정치를 가르쳐 준 것은 뭐 책이나 또는 뭐 어떤 정치적 스승이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 농민들, 우리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저는 정치를 배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목소리가 50년 전에는 전태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평화시장에 울려 퍼졌다면 지금은 수많은 전태일들이 전국 각지에서 때로는 고공농성을 때로는 단식농성을 하면서 싸우고 있고 그 결과 민주노총 조합원만도 이미 110만을 넘어섰습니다. 진보당이 8만 3천이라고 하는 당원을 갖게 된 배경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과거에는 여성들이 투표권도 가지지 못했고 또 양반이 아니면 정치에 근접할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소위 가방끈이 길고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치에 소외됐었던 노동자, 농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중심부에 설 수 있는 시대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책임이 저와 진보당에게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투표 결과를 여론조사라든지 이 출구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흔히 말하는 계급 반대 투표가 이루어져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이 서민층이고 이렇게 이 노동자층에서 어찌 말하면 자기들의 어떤 걸 대변하고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후보, 그런 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정의당 같은 경우에서도 그 흔히 말해서 거층에서 지지보다는 중상층에서 지지가 더 높아요. 네. 이 부분이 원인이 뭐라고 보시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와 같은 양상의 극대화된 형태가 트럼프의 당선 아니었겠습니까? 네. 미국의 가난한 유권자들이 오히려 부자인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을 보면 엄밀히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그 두 정당이 모두 부자들을 대변했었던 것이죠. 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중심에 놓고 있는 선명한 노동 중심성을 가진 진보 정당이 있어야 그거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진보당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83,000 당원들 중에 과반이 훨씬 넘는 분들이 생애 최초로 가입한 정당이 진보당인 거예요. 과거 뭐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아니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과거 정치 노선을 보면 박근혜 후보를 찍으셨다거나 아니면 먹고 살기 바빠서 투표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의 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났다가 진보 정치도 만나고 그래서 진보당과 함께 정치활동도 시작하고 공부도 하기 시작하고 하시면서 선거운동도 하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방식이 향후에 새로운 정치 지형을 열어내는데 아주 중요하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농민, 우리 청년, 여성, 도시빈민 등을 정치의 주인으로 묶어 세우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 그럼요. 지금까지 정치는 우리 노동자들이나 뭐 청년들을 되게 불쌍한 사람들로 여겼어요. 그래서 자꾸 뭐 이런 걸 해주면 된다, 저런 걸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너넨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노동자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들에게 단결할 수 있는 또는 정치를 활용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드리면 굉장히 힘있는 세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다른 나라들에서 이 진보 정치가 힘을 가지게 되는 사례들을 보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높다거나 거리에서의 항쟁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게 되는데,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양상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나 2017년에 촛불광장 등의 에너지를 놓고 봤을 때 진보 정치만 역할을 잘 한다면 그런 분출되는 우리 민중의 에너지를 담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혁명을 봤을 때 우리 김재현 후보가 이 의정부의 그 골목 서점을 운영하면서 이 상당히 좀 남다른 체험을 했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런 희망, 이런 걸 받지 않았을까 싶는데, 그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 협동조합. 네, 일단 제가 그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경기도 의정부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시민권을 잃었지만 어떻게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새로운 정치의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주 작은, 진짜 10평 정도 남짓한 작은 서점을 열었는데 그 공간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저를 미디어를 통해서 봤었던 저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동네에서 꼭 필요한 정치인, 동네에서 꼭 필요한 공간을 여는 사람으로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서점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서점에서 계속 그걸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풀뿌리 이 동네 정치죠. 그런 서점 같은 공간이 동네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면서 이 공간을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하시면서 1년 만에 서점이 협동조합 서점이 되었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촛불혁명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그 거대한 광장의 힘을 자기 동네에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좋은 공동체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또 비슷비슷한 정치 세력들이 똑같이 싸우고 있는데 다른 어느 곳에서라도 새로운 희망을 그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골목이나 일터나 우리 삶의 다양한 작은 공간이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진보당의 지금 많은 정치인들은 그 작은 공간이나 일터에서 새로운 정치의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그런 부지런한 성실한 노력들이 아마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풀뿌리 이 민주정치를, 진보정치를 현장과 마을에서 구현한 정치인들을
의회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